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양심적 병력 거부 얘기하면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를 걸 헌법 18조로 했는데 헌법 19조입니다. 수정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우리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트럼프가 많이 불리합니다.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숫자로는 첫째로 여론조사에서 밀립니다. 둘째, 방송에 나타나서 하는 광고의 숫자가 거의 공화당의 광고가 민주당 광고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뭐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은 민주당 하원 광고가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로 보면은 민주당이 20만 8천 회수에 공화당이 12만 8천이니까 딱 3분의 2죠. 상원도 보면은 민주당이 17만, 하원이 11만이니까 이것도 3분의 2예요. 그리고 또 광고를 찍는 돈도 사실 상하원이 각각 격전을 벌이고 있는 한 100여 곳이 되는 곳에서 민주당은 2억 5천만 달러를 썼고 공화당은 1억 4천만 달러를 썼다는 겁니다. 3분의 2도 안 되네요. 그리고 지금 변수로 볼 때도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에게 불리한,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공화당이 그대로 집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유가 미국 남북전쟁 이후 현재까지 중간선거에서 기존 집권당이 도전하는 소수당에게 자리를 뺏긴 경우에 평균 하원에서는 32석, 상원에서는 2석을 잃는 것이, 이건 평균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트럼프 바로 직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2010년 중간선거, 대통령이 되고 첫 번째 중간선거에서 오바마가 63석이나 잃습니다. 공화당에게. 사실은 오바마는 1기 중간선거에서도 대패를 하고 또 재임이 되고, 재임되고 난 데도 또 중간선거에서도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래도 뭐 전체 끌고 나가는데 큰 무리 없이 잘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미국의 중간선거를 잘 모르는, 성격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분들은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트럼프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빠른 결론을 내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미국은 중간선거 끝나고 재임이 안 된 대통령 두 번뿐입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또 다른 한 대통령 내가 얼른 기억 안 나는데 2차례뿐이에요. 그러니까 카터와 아들 부시 재임이 안 됐습니다. 그 외에는 중간선거에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거의 다 재임에 당선됐다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런 여론조사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송 출연 횟수라든가 그리고 펀드레이징, 기금 모으는 것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기고 있지만, 뭐 사실 트럼프로서는 잘 픽업해서 오다가 중간에 며칠 전에 오바마라든가 클린턴이라든가 뭐 이런 죽이겠다고 하는, 민주당 쪽을 죽이겠다가 하는 그런 폭발물이 배달되는, 그 당사들에게 배달되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이게 아주 트럼프에게는 여론이 흐려지는 데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여론이 흐려지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곧 뒤에 또 유태인 총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저격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거 지금 수습하는데도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깔아먹는 표가 상당히 몇 퍼센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든가 홍보라든가 기금 확충에서 전부 민주당보다 미끄러지고 있는, 뒤지고 있는 상황에 또 이와 같은 악재들이 겹치고 덮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트럼프 개인으로서는 사실은 이 지금 중간선거를 눈앞에 두고는
그래도 한 40% 후반이나 50%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지지율이 나와야 그대로 집권당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그 끌어오던 집권당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데,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40%의 벽을 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반 트럼프 성향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간선거는 한 40% 선이에요. 대선은 50% 내지 60%인데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거가 37%밖에 투표를 안 했습니다. 2016년은 58%, 거의 대선 수준에까지 높은 투표를 보였습니다만은, 이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한국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투표를 안 한다는 건데, 이번에는 18세 내지 29세의 젊은 친구들이, 이거 하버드 행정대학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번에 투표하겠다라는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친구들이 40% 정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보통 평균 18살에서 29살 사이에 젊은 친구들,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21%에 비하면은 거의 두 배니까, 그리고 이들 성향은 거의 다 민주당에 더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인터넷 투표가 거의 사전 투표가, 인터넷 투표 그리고 사전 투표가 다 합쳐서 우편으로 하거나 인터넷으로 하거나 직접 오거나 사전 투표가 거의 45%에 해당돼요. 이것이 또 공화당에게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도전하는 하원 의원 중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여성들이 하원 도전하는 여성 의원은 100%가 민주당이에요. 공화당 여성 의원이 지금 하원 도전하는 데가 없답니다. 이 민주당 쪽 하원에 도전하는 여성이 많은 건 트럼프의 여성에 대한 반감, 트럼프의 여성 대우, 여성 정책에 대한, 여성을 대우하는 방법에 대한 반감, 미투, 반미투, 이런 흐름에 의해서 민주당에서 그걸 이용해서 여성 후보자들이 많이 나서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트럼프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본다면 이미 선거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카바노프 그 연방정부 판사, 연방판사를 굉장히 초기에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공세를 받기 시작하자 공화당 지지자들과 공화당이 결집하기 시작해서 결국 그 관문을, 어려운 관문을 뚫고 연방판사가 됩니다. 연방법관이 됩니다. 그 이후에 공화당이 우리 해낼 수 있다, 합치자, 이 분위기를 만들고, 그게 또 유권자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럴 때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보수 지지자들의 결집의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는 게 그나마 트럼프에게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가 또 기대를 하는 건 뭐냐, 2016년 11월 달에 대선할 때도 뚜껑을 열기 직전까지, 아니 당선되고 난데 트럼프가 누가 인폼을 했지 않습니까? 당신 대통령이다 이러니까 really? 정말이냐? I don't believe it. I couldn't believe it. 못 믿겠다. 본인 자신도 못 믿겠다 할 정도로 이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없었지만, 보수의 결집에 의해 자기가 대통령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지막 순간에 이 진짜 과격한 보수들의 결정적이고 격정적인 그런 결집이 이루어지면 또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잠깐 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지금 현재로 보면 공화당이 51석을 차지하고, 예?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2석이 무소속이에요. 근데 공화당은 42석은 그대로 가고 9석만 새로 선거를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은 20몇 석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대로 본다면은 상원은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하원은 지금 어떻게 10월 30일 기준으로 본다면 하원은 민주당이 204석이 우위를 차지하고 공화당이 199석이에요. 우위를 차지하는 숫자로 보면 5석밖에 공화당이 안 밀리고 있지만 경합지역이 32지역이나 됩니다. 이게 뭐 한 달 전에는 경합지역이 거의 40석이나 됐는데 32석으로 줄었다는 거, 공화당이 그 사이에 많이 이렇게 차고 올라왔다는, 약진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폭발물 소포 사건이라든가 유태인 이 저격 사건이 일어나서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거가 중간선거로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선거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중간선거의 성격이 아니고 대선 성격의 성격이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 정책에 대한 이슈는 주지사도 36명이나 지금, 주지사는 3분의 1을 바꿔야 되니까 주지사 36명을 바꾸는 선거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도 각 주에서 일어나는 이슈는 완전히 매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건 정책에 대해서 이민 정책이라든가 총기라든가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는 정책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는 지금 선거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트럼프 정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당신은 반 트럼프냐, 이 선거로 되다 보니 말은 중간선거인데 실질적으로 대선 형태 정도로 치열하게 되고 대선 성격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플러스 트럼프의 개인 가와오라든가 트럼프의 성격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이런 분위기, 정서까지 합쳐지면서 완전 대선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선거, 다른 중간선거하고는 성격이 달라. 대선이에요, 대선. 근데 트럼프로서는 과거 역사상 보면 그 전에 대통령들이 1기 중간선거에서 지고도 재선에 당선되고 또 재선되고 또 중간선거에 2기 중간선거에 져도 무리 없이 자기 정권을 끝냈는데 트럼프로서는 이번 중간선거에 사활을 다 거는 이유가 닉슨이나 클린턴처럼 본인 자신도 이 중간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물론 닉슨, 클린턴이 중간선거에 졌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탄핵의 이슈가 걸려 있어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지면 탄핵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면 위로 오를 거라는 거죠. 민주당의 기질을 보면 트럼프 같은 깡패 기질 내지는 트럼프 같은 적극적인 저돌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6일 중간선거 전까지는 트럼프가 못마땅해도 이걸 치고 나가가지고 적극적으로 탄핵 이슈로 밀어붙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지면은 민주당은 이걸 탄핵 이슈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70% 이상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재임, 재선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끌고 가던 트럼프의 국내 정책 그리고 대외 외교 전략도 영향을 볼 것이다. 영향을 입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논리로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지면은, 공화당이 집권당 자리를 잃게 되면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대북정책인데 대북정책은 크게 바뀔 거다라는 이런 분석이나 추측을 내놓은 분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에 져도 저는 대북정책을 크게 바뀐다는 게 뭡니까?
트럼프가 크게 바뀐다는 건 트럼프가 지금 대북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적극성을 띠면서 잘 하고 있는데, 대북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되면은 대북 정책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낼 것이다, 별가인 주제로 밀어낼 것이다 라는 그 가정하에, 그 논리하에 대북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대북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미국 내의 여론이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막 쏘제끼고 괌을 때릴까 하와이를 때릴까 이렇게 김정은이 허풍을 떨고 있을 때에 미국 내의 국민들의 여론의 90%가 북한을 미국의 최고의 위협으로 보고 적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가 이 이슈를 틀어잡은 거예요. 자기 지지율도 떨어지고 탄핵 문제도 나오고 등등 선거 후에 잡음도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또한 미국 안보에도 간접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김정은이가 지금 그걸 쏠까? 괌을 한번 쏘볼까? 하와이 미사일 한번 날려볼까? 핵실험을 다시 해볼까? 이딴 소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잠잠해졌어요. 트럼프는 그걸 자기 자신의 가장 큰 공헌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한다면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로서는 더 이상 지금 북한 핵 문제가 미국의 대외 정책의 1순위가 아니에요. 중동이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최근 자말 카쇼기 문제,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이 중동의 질서를 바꾸는, 사우디를 미국의 가장 최측근으로 계속 껴안을 수 있는, 그리고 이란을 때리는, 이란을 뭐 폭격을 한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중동에서의 주도국으로 올라서려고 하는, 사우디의 대충점이 되는 이란을 때리는데 사우디를 완전히 미국이 껴안을 것인가? 시리아 문제, 뒤에 러시아가 조정하고 있는 시리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멘에 들어가서 정부군 반정부군을 한편으로 러시아가 조정해서 러시아와 이란이 손을 잡고 예멘 반정부군, 후티 반정부군을 돕는, 이것을 사우디가 어느 정도 개입해가지고 예멘 정부를 돕는 걸로 갈 것인가?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는 지금 현 상태에서, 제발 이 상태에서 문제만 더 일으키고 폭발하지 않고 당장 CBD가 안 되더라도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나하고 자꾸 만나서 얘기하는 수준만 되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현상관리예요, 현상관리. 그 수준으로 이미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되면 현상관리 안 하고 던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민주당이 돼도 북한의 핵 문제를 현상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으로는 그대로 갈 겁니다. 어쩌면 민주당이 되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현상 관리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까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공화당이 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대북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고 엉뚱한 짓을 해도 민주당은 팔짱 끼고 볼 것이다.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북 정책을 안고 가느냐, 참 누가 집권당이 되느냐가 대북 정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방향을 바꾸는 거나 속도를 완전히 바꾸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미중 무역 문제 마찬가지예요. 커틀로가 얘기했어요.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물론 뭐 집권당이 민주당으로 바꾸면 또 백악관의 경제위원장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백악관에 데리고 있는 식구들은 트럼프 측근으로 그대로 거의 간다고 봅니다. 볼턴이나 뭐 폼페이오나. 자기 참모들을 잘라낼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번 미중 무역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나서 그 G20 회의를 하고 시진핑과 미중 정상회담 해도
어느 정도로 이 미중 무역전쟁이 해결될 것이냐 하여 a little thaw라고 해서 thaw는 얼음이 살 어는 겁니다. 아주 조금 얼음이 얼 정도가 될지도 모르겠다. 근본적으로 안 바꾼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은 무역전쟁 문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이슈가 아니고 국가의 이슈예요. 북한 핵 문제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전략이에요. 다만 민주당이 하면은 트럼프처럼 온 소문을 내고 뭐 we fell in love 해사코 뭐 김정은이 훌륭하다 이런 소리 해가면서 쇼를 해가면서 리얼리티 쇼 같은 것을 하면서 빅 제스처를 쓰면서 안 할 뿐이지 기본 가이드라인은 똑같이 끌고 갈 것이다. 자, 6일날 지켜봅시다. 아직도 저는 공화당이 참패를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길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이란의 핵 제재가 시작이 되니까 그 어나운스먼트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 이슈는 이란 핵 제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버튼 많은 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